오늘 리뷰할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자막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어려워가지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요새는. 제가 외부 다니면서 찍는 그 고릴라 파드 조비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달려있는 요거는 지금 자라나는 새싹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랑 이런 여러 가지 용품들을 무료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요거는 스마트폰 거치대에다가 위에 같이 올릴 수 있는 미니 조명입니다. 사이즈는 한 이만해요. 제 손바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하고 건전지는 AA 사이즈 4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켜봤는데 광량이 엄청나요. 우선 요걸로 이렇게 딸깍 이런 식으로 켜는 겁니다. 이렇게 켜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밝아요. 엄청 밝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쳐다보면 굉장히 눈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우선 끌게요. 끄고 이쪽 옆에 보면 요거를 돌려가지고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최고고 조금씩 내려볼게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켰다가 껐다가 조금씩 그래도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고,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제가 블로그 활동하거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이웃분들이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책은 꼭 읽어봐라, 내 인생 책이다 라고 하는 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어떤지 제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책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작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록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뜯어가지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책 같은 거 읽고 좋은 얘기나 이런 글귀들 봤을 때 제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고 싶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주 눈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거를 좀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복습하면서 계속 복기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이 책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라는 사람의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부자가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릴 때 교육, 어릴 때 무엇을 봐왔는지, 어릴 때 누구에게 교육을 들었는지, 어릴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는 경제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느냐가 나중에 자기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마인드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왜 부자가 지금 못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백만장자 시크릿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Secret of the Millionaire Mind. 백만장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돈을 버는지, 돈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도 가장 힘들었던 때 여러 번 파산도 했지만 불과 2년 만에 다시 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 해왔던 경험적인 부분을 녹여놓은 책입니다. 저자인 하브 에커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브 에커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전 세계인의 부의 멘토, 단돈 $30를 가지고, 그러니까 $30면 한 3만원, 3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을 가지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토론토에서 자라고 20살 이후에는 미국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살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네요. 보니까 뭐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 같은,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장기를 보냈다라고 돼 있고, 요크 대학을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크 대학은 제가 뭐 처음 들어본 대학이긴 한데, 우선 이 대학이 뭐 어딘지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5개 도시를 전전하며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많은 것들을 경험해라. 이 사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파산했고 망했다 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겪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 큰 밑거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10개 넘는 다양한 사업을 해보고 물론 망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12개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망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 이후에 2,000달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50만 원 정도로 첫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0개의 지점, 프랜차이즈 지점을 가진 큰 사업체로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팜으로 인해서 그의 꿈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꿈을 이뤘다라고 느낄 법한 그런 순간에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느낀 거죠. 돈을 버는 것도 좋고 많이 버는 법도 알았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다시 무일푼 빈털터리가 될까? 왜 이 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성공과 기쁨과 실패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경험에게 특별한 이론을 개발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릴 때 내가 받았던 교육, 그리고 생각 방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꾼다 라는 거에 결론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할 경제적 청사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벌어도 다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북아메리카 성공 트레이닝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피크 포텐셜 트레이닝, 그러니까 기업가나 자영업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데서 활발한 강연을 하고 있고, 그의 에너지 넘치는 마인드 세팅 기법, 이런 것들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백만장자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청사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교육을 들었고 무엇을 들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간단히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경험, 그 경험이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내지고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다시 행동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동이 다시 최종적으로 결과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thought, T 다음에 F, feeling,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도달한다. 그 다음에 A, 액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R, 리절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 중 가장 앞에 있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 바로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P를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 뒷부분이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경제 청사진을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요인.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제가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는가? 라고 이 하브에커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굳은 날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들은 죄인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들은 점점 더 가난뱅이가 된다. 혹은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돈이 많다라고 행복하진 않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공감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잖아.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제 생각에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물건을 쓰고 싶고 명품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제 맘대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이 생각대로 모이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라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부자들은 죄인이야.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계속 듣고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맞아. 부자가 돼선 안 돼. 나도 돈을 많이 벌면 죄인이 되겠지?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을 버는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중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투, 부모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자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간은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특히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부전자전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고, 사과는 제 나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다. 이건 아마 외국의 속담인가 봐요. 한국에서 이런 속담을 본 적은 없는데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라는 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여인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유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알려준 대로 내가 그걸 답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어떤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떤 여인이 저녁 식사로 햄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햄의 양쪽 끝을 딱 잘라가지고 다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리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 간혹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재밌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물어봤대요. 햄의 양쪽 끝을 왜 다 자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우연히 그날 밤에 그녀의 엄마가 그 집에 초대돼서 왔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마침 잘 됐다라고 해서 어머님,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왜 햄 요리를 할 때 양쪽을 다 잘라서 버리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면 나의 엄마가 그렇게 요리를 했거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봤대요. 이 남편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할머니, 왜 어렸을 때 요리하실 때 이렇게 햄의 양쪽 끝을 다 잘라서 버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 하신 대답이 뭔지 아세요?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랬단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할머니가 요리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너무 옛날이겠죠.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철을 이렇게 모양을 뜨고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좋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팬을 좀 작게 만들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의 규모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프라이팬이 작아서 그냥 단지 햄의 양쪽을 잘라서 버렸던 건데 그걸 보고 그대로 그 어머님이 따라했고요. 그걸 그대로 그 자녀가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근데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유를 알아보고 나니 별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랑은 전혀 맞지 않는 이유죠. 지금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쵸? 이 저자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가지 했고 정말 성공 궤도, 그러니까 정상을 찍어보기도 했지만 금방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들락날락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 수중에 돈은 모여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행동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되돌이켜 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건설업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경기가 좋고 건물을 하나 올릴 때쯤이면 그리고 그 건물에 임대가 다 나가고 판매가 완판되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막 팍팍 주시고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막 주셨대요. 그러면서 집안이 너무 평화로웠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다시 부채를,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다시 건물 짓는 행위를 반복했대요.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는 다시 우울증 같은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맨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돈이 없다, 난 돈이 없다, 내가 돈으로 보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고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에게 보여주던 이런 행동 양상들이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수입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예시를 더 하고 있는데 이 예시는 이제 돈을 내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지금 착안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분노와 복수에서 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돈이 좀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원활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이런 삶을 자기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자, 어머님, 아버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잠깐 제 앞에 앉아 보시죠. 그래서 딱 앉혀놓고 엄마 아빠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셨고 이런 경제적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행동 방식에 반대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런 저만의 신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라고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렇게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른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고 무진히 애를 쓰기는 하지만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그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복수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는 동기가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데에서 그 욕구의 뿌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공감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예를 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나중에 그것을 경험 삼아 나중에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것들이 아무튼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져요. 특별한 경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본인의 아마 배우자인 것 같아요. 와이프인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 아내가 8살 때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달려가서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파는데 25센트래. 나 25센트만 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아빠가 갖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파는데 25센트래. 나 25센트만 줘. 그랬더니 아빠가 25센트를 딱 주면서 맛있게 사 먹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일로 아내는 돈에 대해 어떤 것을 배웠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남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이 배우자와 하브에커가 결혼했을 때 이 배우자 아내가 하브에커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어머니는, 그녀의 엄마는 신적 존재였겠죠. 그 사람이 돈이 없었다면 그녀도 역시 돈이 없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활비를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다 쓰고 200만 원을 올렸더니 200만 원을 또 다 썼대요. 그래서 300만 원을 올렸더니 300만 원을 또 다 써버렸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경제, 이런 재무 분야에 대해서 강좌를 듣더니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입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2,000를 주면 $2,000로 돈을 빌려가지고 $10,000,000를 써버렸대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500%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한테 여보 $10,000,000를 더 벌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차입금을 일으키라는 거지 다 써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절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청사진을 바꾸는 것, 이것이 과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울 때는 실제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돈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청사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의 청사진이 맞지 않으면은 허다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교제하는 남녀, 가족 구성원, 사업상의 동료,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돈이 아닌 청사진이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부자다운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빨리 털어내버리고 부자들의 마인드가 과연 어떤지 지금이라도 이 책을 읽고 빨리 배워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하브 에커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모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자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계속 물타기처럼 반복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2년 만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빠른 시일 안에 또 10개의 지점을 늘려가지고 그거를 아주 비싸게 매각하는 이런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어렸을 때 내가 봐왔던 것,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나중에 내가 돈을 버는 행위, 경제적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그 하브 에커 저자의 아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로 제가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브 에커가 이야기하는 17가지 비밀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이거는 좀 많이 와닿는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